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1편, 2편에 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런데 요거 좋은 것 같진 않다. 예, 종합해서 세금 내니까 가급적이면 좀 피하든지 줄이고 싶다. 그럼 어떤 전략을 펴야 될 것이냐,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금융소득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원천징수하기 전, 즉 15.4% 떼기 전의 이자, 원천징수 15.4% 차감하기 전에 배당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 아닌 줄 알았는데 대상자가 됐네요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500~6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금융소득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들을 보면요, 근로소득도요, 다양한 공제가 있어요. 또 사업소득은 당연히 필요경비를 굉장히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보통 60%를 무조건 공제를 해주죠.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난 소득에 대해서 과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금융소득은요, 필요경비 인정을 1원도 안 해줘요. 즉 내가 이자로 3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자 3천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밥도 많이 사주고 교통비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 안 해주고 그 돈은 그대로 내 소득금액에, 즉 과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100% 반영이 됩니다. 요게 조금 불리한 면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는요, 통산 적용이 안 됩니다. 통산 적용이 뭐냐? 들어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3억 원 손해를 보고 땅을 하나 팔았습니다. 속쓰리죠. 그 대신 내가 그 해에 4억 남기고 다른 부동산을 팔면 이 플러스 4억과 마이너스 3억을 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억이죠. 그럼 그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통산이라고 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해준다. 같은 해에 있어서는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테슬라를 1억 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같은 해에 애플을 3억 이익을 보고 팔았다. 그러면 합해서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금융소득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융소득, 내가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억을 벌었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 계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겠네요. 그런데 이분의 금융소득은 2억이 됩니다. 예. 그 손해본 거는 감안해주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통산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놓치기 쉬운 얘기니까 내가 플러스 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만 따지는 거구나. 이 손해본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요, 인별 과세고요, 연도별 과세입니다. 즉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관리하려면 일단 인별로 충분히 나뉘어져 있느냐, 연도별로 나뉘어져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별 과세, 연도별 과세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금융상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금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비과세죠. 아예 내가 돈은 버는데 이자 배당은 들어오는데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KRX가 뭐냐면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금시장이 있어요. 이 KRX 금시장에서는요, 내가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도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KRX 금으로 투자해서 10억 원을 벌었다. 그래도 세금이 없습니다. 와, 최고죠. 또 요새 금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국채. 국채에서 여기서는 보통 한 연 10% 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유독 국제 조세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브라질 국채에 가입해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채권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브라질 국채도 역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다음 ISA 계좌,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ISA 계좌는 이제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좀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요거는 주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또는 뭐 장애인 등등등 요건이 있죠. 요런 분들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ISA 계좌하고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요거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저축성보험. 여기서 장기는 10년이 보통 적용이 되고요.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월납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 뭐 요렇게 한도 안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즉 비과세면 수익은 나한테 들어오는데 요게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비과세 상품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상품은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아예 비과세는 아닌데 종합과세에서는 제외해 주는 것.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품들은 세금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펀드 또는 이제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데 최근에 요 제도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요 고위험 고수익 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래서 BBB, 그래서 트리플 B 그 밑에 그 이하의 채권의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5.4% 원천 징수는 하는데 뭐는 안 한다? 종합과세에서는 제외준다라는 겁니다. ISA 계좌 아까 제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도가 있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 그다음에 그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400만 원. 요거를 초과한 수익은 세금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에서는 빼준다 이겁니다. 예, 요거 외에도 이제 상장된 리츠는 뭔지 아시죠? 부동산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 회사. 그래서 상장된 리츠가 우리나라에 한 20개 남짓 있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게 나오잖아요. 요거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배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용 국채. 요것도 이제 좀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이힐드 펀드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는 2023년에 새롭게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기사라든지 뭐 관련된 홍보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비과세 상품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융자산, 뭐 예금, 적금, 펀드를 가지고 혼자 돈을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분산하라는 겁니다. 명의 분산. 그런데 특히 배우자한테는 6억 원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6억 원까지는 증여라더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징여공제 6억 원도 활용하고요. 또 뭐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도 활용할 수 있겠죠. 성년 자녀는 징여공제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그래서 명의 분산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금융상품 중에요. 몇 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ELS 같은 경우에도요. 뭐 3년 만기였다. 그런데 3년 만에 돈이 나오게 되면 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과표에 잡히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기를 매년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월 지급식 같은 걸로 해서 연도별로 분산을 해라. 그래서 어차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도별 과세니까 2022년과 2023년 이게 합해지지 않도록 나눠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차익. 내가 외화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외화 예금에 가입하면 여기서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펀드는 환차익을 과세합니다. 근데 외화 예금은 환차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채권 매매 차익.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잖아요. 이 부분은 또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죠. 특히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2022년, 2023년에 그 VIP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전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뭐 요거는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비과세 상품 활용하시고요. 분리과세 상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명의분산, 연도분산, 아예 과세하지 않는 환차익, 채권 매매 차익 활용 이런 것들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